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권 내용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언어 부분이에요. 언어 영역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27번째 지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 언어와 관련한 어떤 내용일까? 제목이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모국어가 한국어잖아요. 우리의 특징, 우리 모국어의 특징을 살펴보는 그런 글입니다. 그죠? 소희와 수찬이가 패스트푸드점에 간 상황에서 소희가 나는 치킨버거, 너는? 이라고 수찬이에게 묻자 수찬이가 나도 치킨버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뭐 어색한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편안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나도 치킨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글쓴이는 여기서 우리말 나도 치킨 버거야 라는 문장은 논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요. 나도 치킨 버거야 라는 말 자체만 보면 어때요? 본인이 치킨 버거란 얘기인가? 그죠? 좀 이상한 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문장에서 나도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의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치킨 버거야 라는 의미로 써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써도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줄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치킨 버거야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국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말에서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상황을 설명할 때 필요한 내용인 누가, 무엇 외에는 의미를 주고받는 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언어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들만 표현하면 되지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나타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다 생략이 되는 거죠. 그냥 나라는 것, 치킨버거를 먹겠다는 것, 이게 중요하니까 나, 치킨버거만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한국인은 정리하죠. 상황에 따라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기도 하고 긴 표현을 아주 짧게 줄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국어를 상황 중심 언어 또는 상황 의존적 언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생략해버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어의 특징 첫 번째죠. 특징 1번입니다. 상황 중심 언어이다. 자, 이어서 볼까요?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 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예시는 뭘까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열어놓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문 좀 닫고 들어와. 그러니까 왜? 추우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문을 닫고 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냐고요. 문 좀 닫고 들어와. 문을 닫았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너는 들어오고 나서 문을 닫아. 이렇게 표현해야죠. 근데 우리는 문을 닫으라는 말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한국인들은 이런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외국인이 들으면 좀 어색할 수 있겠죠. 한국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보다 문을 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문장의 앞에 두어 강조하려는 심리가 드러난 것이고 나아가 언어 습관으로 굳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한국어의 특징이에요. 한국어의 특징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문장의 앞에 두어서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누가 이제 막 뭘 먹으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막 안에 있는 게 막 입에 있는 게 나올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야, 좀 입 닫고 먹기나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아니, 입을 닫고 어떻게 먹어? 입을 열어야 먹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먹는 행위와 지금 말하지 않는 행위 가운데서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을 닫아라 라는 말로 좀 조용히 하라고 먹기나 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어의 특징이었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봅시다. 다음 대화에서 물음에 대한 답변인 예와 아니오의 의미가 한국어와 영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영어 여러분 문법에서 이거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이것은 연필입니까? 예 했어요. 그럼 뭐란 얘기죠? 연필이란 얘기죠. 이것은 연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했어요. 이건 뭐죠? 연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자, 기역과 니은은 한국어와 영어에서 의미적 차이가 없어요. 이걸 똑같이 영어로 표현해도 영어에 yes라고 했다면 연필이란 뜻이고 영어로 no 했다면 연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자, 디귿과 리을입니다. 이것은 연필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뜻이죠? 한국어에서는 예, 연필이 아닙니다의 뜻이에요.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한다는 건 아니란 뜻이라고.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이게 예, 연필입니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필이 아닙니까를 영어로 물었을 때 yes라고 대답했다면 그 말의 뒤에는 연필입니다의 뜻이라고. 우리는 연필이 아닙니다인데 반대인 거죠. 자, 역시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연필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면 이건 무슨 뜻? 연필이다 라는 뜻인 거죠. 연필이 아닙니까? 이거 연필 아닙니까? 물었을 때 아니요, 연필이에요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만약에 여기서 no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연필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역시 반대의 의미라는 거죠. 왜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좀 헷갈려요. 왜냐면 우리말식 사고로 하면 의미가 이제 그래서 맞다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한국어와 영어에서 부정의 의미가 담긴 물음, 부정의 의미가 담긴 물음에 대한 답변의 의미가 지금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 까닭은 뭐다? 영어에서는 물음과 상관없이 답변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실에 따라 답변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봐봐. 영어에서는 예라고 대답했다면 긍정의 답변이잖아요. 그럼 뒤에 나오는 말도 긍정의 뜻이에요. 무조건. 예라고 대답했다면 무조건 긍정인 거야. 그리고 반대로 아니요라고 대답했다면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아니요니까 아니란 뜻인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답변하는 사람이 묻는 사람의 질문에 대응한 답변을 합니다. 이거에 대응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연필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했다면 연필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했다면 연필이 아니라는 뜻인 거고 연필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연필이란 뜻이라는 거죠. 아닙니까에 대해서 아니오니까 연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헷갈리나요, 여러분? 자, 부정의 의미로 질문을 했을 때 한국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라고 답변했다면 아닙니까에 대한 예니까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아닙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라고 했기 때문에 예라는 뜻이 되는 건데 영어에서는 이 물음과 상관없이 내가 예라고 대답했다면 그러하다는 뜻이고요. 아니요라고 물었다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국어의 특징은 뭐냐면 묻는 사람의 질문에 대응한 답변을 한다. 즉 상대를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물음에 답변할 때 상대방을 고려한다. 아무래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국어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본 글입니다. 자, 다양한 사례를 들었죠? 상황 중심 언어인 한국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하며 상대를 고려하는 한국어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글의 구조를 보면은 가나 다에서 각각 한국어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의존적 언어이다.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을 앞에 두어 강조한다. 그리고 물음에 답변을 할 때 상대방을 고려한다. 특히 부정의 의미, 이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그 특징이 영어하고 확연히 다르게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국어의 특징 3가지를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볼까요?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겠죠. 왜? 한국어의 특징 3가지를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답은 5번. 우리말은 문장의 일부를 지나치게 생략하여 표현하므로 논리적이지 못하다? 생략 가능한 건 다 생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나 치킨버거, 넌? 나도 치킨버거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상하냐고요? 아니에요. 그게 논리적이지 못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밑줄 친 말 중 기역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 자, 기역은 보인다예요. 1, 2, 3, 4, 5번에도 각각 보이다가 사용이 되었는데 보이다의 문맥적 의미. 문맥적 의미라는 게 뭐냐면 이 글 속에서 의미가 뭐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뭔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가 눈으로 빛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인다는 그 문장은 논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이다는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걸 찾아봐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저 멀리 해가 뜨는 것이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눈에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때 보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이런 뜻이에요. 대상을 평가하다 아니죠.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못 살겠다. 눈치가 보여. 무슨 뜻일까요?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핀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내가 막 살피는 거죠. 역시 평가하다는 뜻은 아니죠. 나는 그가 굉장히 불쌍해 보였다.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평가하기에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인다와 같습니다. 대상을 평가하다. 답은 3번이죠. 자, 건물 사이로 구름이 거치는 것이 보였다, 내 눈에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1번과 똑같은 뜻이 되고, 나는 이번 일로 가족들에게 큰 손해를 보였다. 무슨 뜻이에요? 가족들이 큰 손해를 입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보이다는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어휘력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자, 이제 수능 연결 보겠습니다. 문맥적 의미란 지문의 맥락 속에서 어휘가 갖는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하고 약간 그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적 의미는 그냥 딱 사전에 나오는 뜻을 말한다면, 문맥적 의미는 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어휘라도 글의 내용에 따라 그 뜻은 서로 다를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개성이 살아있다 에서 살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그는 100살까지 살았다. 이때 살다는 무슨 뜻이야? 생명을 지니고 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 이 두 개의 살다는 서로 문맥적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렇게 문맥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결국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맥적 의미도 많이 알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독서가 필요합니다. 많이 글을 읽으면서 보다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글이. 자, 뭐라고 질문했는데 이 글로 답을 했을까요? 이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는 문제랑 똑같아요. 이 글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랑. 왜냐면 뭐라고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라는 얘기는 그 질문은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내용이 뭐야 하는 거거든. 이 글은 한국어의 특징 3가지죠. 한국인들이 말을 할 때 상황에 의존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앞에 둬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부정의 의미 질문 들어왔을 때 상대방을 고려해서 대답을 한다. 그러면 가장 알맞은 것은 몇 번? 그렇죠, 5번이죠. 한국어로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 한국어를 말하는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3가지 특징, 이 글의 내용이죠.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글 아니죠. 문법에 대한 글, 외국인은 특히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혀 아니죠. 외국인이 어려워하는 한국의 문법 요소? 아니죠. 세계적으로 한국어가 높이 평가되는 이유? 이 글에 안 나오죠. 그래요. 자, 넘어갑시다.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부터 E를 평가한 내용 알맞지 않은 거. 이거 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수찬이가 소희의 책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야. 수찬아, 잠깐 이리 와봐. 왜? 하고 물었어요. 자, A와 같이 짧게 줄여도 의미가 전달되니 왜 부르는데와 같이 길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어. 그쵸? 우리 다 왜? 라고 묻잖아요. 이게 이제 나머지 내용 여기서 맡으면 이제 부르는데 이런 걸 생략한 거야. 생략해도 말이 되니까. 맞네요. 꼼짝 말고 이리 와봐. B예요. 자,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려다 보니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표현. 그런가요? 그지? 꼼짝 말고 어떻게 이리 옵니까? 꼼짝을 해야 가지요. 근데 수찬이가 어디 딴 데로 갈 것 같으니까 꼼짝 말고 이리 와. 어디 딴 데로 가지 말고 이리 와. 이런 뜻이에요. 이리 와서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이 쓰였다. 맞네요. 왜 그러는데 너 지난번에 내 책 빌려갔잖아. 내 책 안 줄 거야? 응, 줄 건데. 줄 건데. 자, 우리말에서 빌려간 책을 돌려줄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면 C와 같이 대답하면 안 돼. 그럴까요? 그쵸? 내 책 안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응이라고 대답하면 무슨 뜻이야? 내 책 안 줄 거야? 응.
안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수찬이는 응 하면서 줄 건데 라고 해요. 줄 거라면 안 줄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아니, 줄 건데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러니 시와 같이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줄 건데 아직 다 못 읽었어. 혹시 필요해? 자, 빌려간 책을 돌려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내용을 생략하고 D와 같이 표현했나 봐. 그쵸? 내가 빌려간 책을 너에게 줄 건데 가 맞는 건데 다 빼고 줄 건데. 왜냐면 안 줄 거야 라고 물었으니까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만 제시한 거예요. 맞죠? 필요해? 아니,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물어봤어. 자, 이를 보면 한국어와 영어에서 답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혹시 필요해? 라는 질문에 아니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안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영어로 물어봤을 때도 혹시 필요해? 라고 물었을 때 no 하고 대답했다면 안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죠. 한국어와 영어에서 답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는 앞선 질문이 이런 긍정의 질문이 아니라 부정의 질문일 때, 혹시 안 필요해? 이런 식으로 부정의 질문일 때 그에 대한 답변의 의미가 한국어, 영어가 다른 겁니다. 자, 때문에 5번 내용이 잘못됐어요. 답은 5번. 자, 넘어갈까요? 이제 한 줄로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자, 상황 중심 언어인 한국어는 상황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내용 어떻게 한다? 생략하죠. 긴 표현을 짧게 줄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문장의 앞에 둡니다. 그래서 강조해요. 왜 강조할까요?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묻는 사람의 무엇? 질문에 대응하는 답변. 그러니까 묻는 사람의 질문에 대응한다는 것은 대답할 때 상대방을 고려해서 대답을 한다는 거죠. 특히 부정으로 질문을 했을 때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휘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낱말은 뭘까? 그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대요. 반영이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반영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을 나타냄이라는 뜻이고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이런 경향이 있어요. 무엇에 기대는 성질,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성질,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 의존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대응,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이란 뜻이고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상황이 너무 나쁘게만 보였다. 상황,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입니다. 그 단체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암.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인식이라는 표현을 활용하죠. 자, 이어서 현실을 정확하게 이것 하는 냉철한 이성,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겠죠.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어휘력 좀 더 키워봅시다. 자, 둘 중에 알맞은 거 찾는 거예요. 그와 나는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일까 틀리다일까. 자, 떡볶이를 먹고 집에 가자 라고 하니까 나는 좋다고 했고 친구는 싫어 라고 했어요. 생각은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것이죠. 다르다예요.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같지 않다.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사람과 나는 생각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를 써야 돼요. 옳지 않다. 자,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거짓이구나라고 이제 판명이 됐다는 뜻이죠.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나다일까요? 드러나다일까요? 이 경우는 드러나다, 드러나자가 맞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아예 그 맞춤법 규정 안에 있는 건데, 드러나다는 누가 봐도 가만 생각해보면 들다와 나다가 합쳐진 말이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들다와 나다가 합쳐진 것 같긴 한데, 드러나다라고 했을 때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의 뜻이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두 말이 합쳐서 새로운 말이 됐을 때 이 앞말의 원래 뜻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 드러나다라는 말이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즉 원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그대로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쓴다. 그래서 드러나다가 기본형이 돼요. 자, 복잡한 절차는 생략하기로 하자. 생략 소리 나는 대로 썼죠? 그러면 안 됩니다. 생략이 알맞은 표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휘력까지 길러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